현재 스페인의 영토는 49만 5천 제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무려 1,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다스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아시아 태평양까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성장과 몰락의 드라마였죠. 과연 어떻게 작은 이베리아 반도의 한 왕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강력했던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야망, 탐욕, 용기, 그리고 비극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장엄한 역사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15세기 후반, 지금의 스페인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는 여러 개의 기독교 왕국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 바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었죠. 이 두 왕국은 7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슬람 세력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조금씩 영토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8세기 초부터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유럽 전체가 종교적 열정과 영토 회복의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기독교도들은 이슬람 세력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왕국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1469년 역사를 바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2세가 혼인을 통해 두 왕국을 하나로 합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일 스페인의 시작이었고 유럽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두 군주는 힘을 합쳐 1491년 마지막 이슬람 거점이었던 그라나다를 함락시키며 레콘키스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내부의 적은 사라졌고 바다 너머로 눈을 돌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통일된 스페인은 새로운 목표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레콘키스타의 완성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국민성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후에 신대륙 정복에서 보여줄 종교적 열정과 확장주의의 토대가 됐습니다. 당시 유럽 전체가 향신료에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후추 한 자루가 금 한 덩이와 맞먹을 정도로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계피,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들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자 부의 척도였죠. 문제는 이 향신료들이 모두 동인도에서만 생산됐는데 육로로 가려면 중동의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 상인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중개료를 요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은 여러 중간상들을 거치면서 가격이 수십 배로 뛰었거든요. 스페인 왕실은 포르투갈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르투갈이 이미 선점한 아프리카 항로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고 바로 이때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고대 그리스의 이론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정말 구형이라면 서쪽으로 항해해도 결국 동쪽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했죠. 바로 이때 제노바 출신의 한 항해사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발 콜론이라고 불렸던 이 남자는 우리에게는 콜럼버스로 더 친숙하죠. 그는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대신 서쪽으로 대서양을 직진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에 도착할 것이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포르투갈 왕이 이 미친 계획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벨과 페르디난드는 달랐죠. 콜럼버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둘레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계산했고 아시아 대륙의 크기는 과대평가했죠. 이런 오류가 오히려 그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학자들과 항해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콘키스타가 완성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왕실은 결국 이 위험한 도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죠. 1492년 8월 3일 니냐, 핀타, 산타 마리아호라는 세 척의 작은 배가 스페인 항구를 떠났습니다. 총 87명의 승무원이 미지의 바다로 향하는 이 항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행 중 하나가 됐습니다. 2달 넘게 끝없는 바다를 항해한 끝에 10월 12일 새벽에 드디어 육지가 보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정말로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섬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름 짓고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불렀죠. 물론 실제로는 바하마 군도였지만 이 실수가 유럽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만난 아라와크족 원주민들이 금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흥미를 느꼈죠. 첫 번째 항해에서 콜럼버스는 쿠바와 히스파니올라 섬도 탐험했습니다. 그는 이곳들이 마르코 폴로가 묘사한 동양의 섬들이라고 확신했고 곧 중국 본토와 일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스페인 왕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콜럼버스를 11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두 번째 항해에 나서게 했고 이후 1498년과 1502년에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항해를 계속했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발견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발견을 넘어서 유럽 문명과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간의 첫 만남이었거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새로운 땅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중재에 나서서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됐죠. 이 조약은 말 그대로 세계를 둘로 나눴습니다.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조약은 유럽 열강들이 세계를 임의로 분할한 첫 번째 사례였죠. 1496년 히스파니올라 섬의 최초의 스페인 정착지인 산토도밍고가 건설됐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1500년대와 1510년대에 걸쳐 카리브해 전 지역에 스페인 식민지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1515년에는 쿠바를 완전히 정복하고 아바나를 건설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이끈 정복 작전은 비교적 수월했는데 이는 천연두 같은 유럽의 질병들이 먼저 도착해 원주민 인구를 크게 감소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1513년에는 탐험가 바스코 누누스 데 발보아가 파나마 지역을 건너 태평양을 본 최초의 유럽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바다를 남해라고 명명했고 스페인 왕실에게 또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죠. 카리브해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스페인인들에게 더 큰 야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주민들로부터 서쪽 본토의 황금으로 가득한 거대한 문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아메리카 본토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의 문명들이 존재했거든요. 마야, 올맥 등의 후예들이 건설한 문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아즈텍 제국이었습니다. 현재 멕시코 대부분을 지배하던 이들의 수도 테노치티틀라는 호수 위에 건설된 거대한 도시였고 인공 제방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죠. 당시 이 도시의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컸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정교한 농업 기술, 발달된 건축술, 복잡한 종교 의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달력은 유럽의 것보다도 정확했고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죠. 1518년 11월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정복자가 소규모 원정대를 이끌고 쿠바를 떠났습니다. 그는 단 600명의 병력과 16마리의 말, 몇 문의 대포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교묘한 전략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519년 여름 멕시코 해안에 도착한 그는 베라크루스라는 기지를 건설하고 내륙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코르테스가 아즈텍에게 억압받던 토착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틀라스칼라족 같은 부족들이 스페인과 손을 잡고 아즈텍에 맞서게 된 거죠. 이들은 수세기 동안 아즈텍의 지배를 받으며 곡물과 인신공양용 포로를 바쳐야 했기 때문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코르테스는 드디어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했습니다. 몬테수마 2세가 다스리던 아즈텍인들은 이상한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채 쇠로 된 무기를 든 이 낯선 방문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혹시 신이 아닐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공존했죠. 아즈텍 신화에 따르면 깃털 뱀의 신 케찰코아틀이 언젠가 동쪽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돼 있었거든요. 코르테스는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몬테수마를 인질로 잡고 도시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곧 악화됐고 1520년 6월 29일
몬테수마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종교 의식을 방해하고 신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죠. 다음 날 밤 스페인어로 라노체 트리스테, 슬픈 밤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이 테노치티틀란에서 쫓겨나면서 그동안 모아뒀던 막대한 보물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도 안 되는 스페인 병력과 더 많은 토착 동맹군을 재조직해서 1521년 봄 테노치티틀란으로 되돌아왔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10주 동안 계속된 포위 공격 끝에 위대한 아즈텍 문명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페인이 의도치 않게 가져온 천연두 같은 질병들이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을 대량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명이 전투보다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스페인의 정복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곧 멕시코시티로 재건됐고 뉴스페인 부왕령의 수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에는 또 다른 고도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남미 안데스 산맥의 잉카 제국이었죠. 치무, 나스카 등 고대 문명의 후예들이 건설한 이 제국은 현재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도로망은 총 연장 4만 킬로미터에 달했고 로마 제국보다도 발달된 인프라를 자랑했죠.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디에고 데 알마그로라는 두 정복자가 1520년대 중반부터 잉카 제국을 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528년 첫 번째 원정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멕시코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연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피사로는 1531년 스페인 왕실의 정식 승인을 받고 새로운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68명의 스페인인과 수십 마리의 말을 데리고 왔죠. 멕시코의 코르테스와는 달리 피사로는 신속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잉카 제국이 아즈텍보다 더 분산화되고 넓게 퍼져 있었던 것도 이유였지만 더 큰 문제는 스페인인들끼리 분열했다는 점이었거든요. 피사로 형제들과 알마그로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스페인 정복자들 사이에 준내전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피사로 자신도 1541년 디에고 데 알마그로 2세에게 암살당했죠. 이런 내부 분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점차 잉카 제국의 핵심 지역들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새로운 수도 리마를 중심으로 페루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고 1542년에는 페루 부왕령이 공식 설립됐습니다. 잉카의 저항은 1570년대까지 계속됐지만 결국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갔죠. 이 두 위대한 원주민 문명의 정복으로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기초가 완성된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한 탐험과 정복이 계속됐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캐롤라이나에서 서쪽으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까지의 광대한 지역이 스페인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도 에토와 카오키아 같은 발달된 원주민 도시들이 존재했지만 당장 본격적인 식민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남쪽에서는 1516년 후안 디아스 데 솔리스가 현재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주변의 리오 데 라 플라타 하구를 처음 탐험했습니다. 20년 후인 1536년 2월 2일에는 페드로 데 멘도사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건설했죠. 한편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519년부터 1522년까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지구 최초 일주 항해를 완성했을 때 동남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영토를 발견한 것이죠. 1540년대에 이 섬들에 대한 추가 탐사가 이뤄졌고 당시 스페인 왕위 계승자였던 필립 왕자의 이름을 따서 라스 이슬라스 필리피나스, 즉 필리핀이라고 명명됐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확장과 함께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아즈텍과 잉카 정복 직후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에서 대규모 금광과 은광이 발견됐죠. 특히 1545년 발견된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은 향후 2세기 동안 전 세계 은 공급량의 80%를 생산했습니다. 이 은광 하나만으로도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거든요. 스페인은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 이 귀금속들을 대량으로 채굴했고 육로로 카르타헤나 같은 항구로 운송한 후
매년 보물 함대를 통해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보물 함대는 해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스페인에 도착했죠. 스페인 국고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금과 은은 16세기 후반 가격혁명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전체의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스페인인들이 식민지로 이주하면서 제국 전역에 복잡한 사회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16세기에 신대륙으로 떠난 대부분은 미혼 남성들이었고 주로 스페인 귀족 가문의 차남들이 아메리카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여성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많은 스페인 남성들이 원주민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제국 전역에 메스티소라고 불리는 혼혈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죠. 스페인어와 가톨릭이 식민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면서 독특한 식민지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화적 융합이 아니라 복잡한 계급 구조를 동반했죠. 16세기 후반부터는 서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카리브해로 유입되는 일이 점점 흔해졌습니다. 특히 번창하는 사탕수수 농장에는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이로 인해 식민지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페닌술라레스 스페인 본토 출신, 크리오요, 신대륙 출신 순혈, 스페인계, 메스티소 스페인, 원주민 호멜, 물라토, 스페인 아프리카 혼혈 등 다양한 계층이 생겨났죠. 하지만 17세기 초가 되면서 식민지에서 채굴되는 보물의 양이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금맥과 은맥들이 고갈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게다가 스페인 정부는 이 돈을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에 너무 많이 써버렸고 필립 2세는 통치 기간 중 4번이나 국가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제국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명확한 징표였죠. 이런 잘못된 통치와 신대륙 자원의 고갈은 결국 스페인 제국 쇠퇴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의 정복과 영토 확장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아즈텍이나 잉카 같은 부유한 문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스페인이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던 북미의 많은 땅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강국들은 카리브해에서도 스페인의 지배에 도전했습니다. 여러 섬들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죠. 예를 들어 영국은 1654년부터 1660년까지의 영국 스페인 전쟁 중에 자메이카를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과 금융업에서 스페인을 능가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북미 대륙에서 광활한 루이지애나와 캐나다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7세기 스페인 제국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18세기 초가 되자 스페인 식민사회는 북부 멕시코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광활한 대륙에 걸쳐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안데스의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나 가이아나의 울창한 정글처럼 여전히 거의 탐험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영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됐죠. 특히 캘리포니아는 1760년대 후반부터 프란치스코의 선교사 후니페로 세라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탐사됐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그들은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12개의 선교 정착지를 건설했죠. 한편 멕시코시티, 리마,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같은 더 확립된 식민 통치 중심지에서는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곳에는 사실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페닌술라레스는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나 아메리카로 온 행정관들과 이주민들이었고, 크리오요는 신대륙에서 태어났지만 순수 스페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스티소는 스페인과 원주민 조상을 모두 가진 혼혈들이었죠. 이런 다양한 집단들은 스페인에 대해 서로 다른 충성심을 발달시켰는데 주로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들이 식민지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점점 믿게 됐습니다. 특히 크리오요들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페닌술라레스에게 밀려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18세기 말 스페인 제국은 명백히 정체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스페인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건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유럽 전체가 정치적 격변에 휩싸였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적 이념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식민지에도 전파되기 시작했죠. 1808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페인을 직접 점령하고 자신의 형 조제프를 왕으로 앉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미와 중미 전역에서 일련의 봉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호세 데 산마르틴, 칠레의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시몬 볼리바르, 멕시코의 미겔 이달고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독립운동이 1808년과 1810년 사이에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식민지 민족주의자들은 프랑스의 스페인 점령으로 생긴 기회를 이용해서 남미와 중미에서 스페인의 권력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특히 페닌술라레스들의 왕당파와 친스페인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죠. 따라서 이런 독립전쟁들은 1810년대 내내 질질 끌리는 장기적 사건이 됐습니다. 게다가 1813년 정통왕 페르디난드 7세가 스페인 왕좌를 되찾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스페인 본국의 지원이 다시 식민지에 도착했죠. 하지만 이런 압도적 역경에 직면해서도 시몬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전역에서 성공적인 혁명을 이끌었고 그 결과 1819년 독립국가 그란 콜롬비아가 수립됐습니다. 볼리바르는 그 후 남쪽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서 페루를 스페인 지배로부터 해방시켰고 1824년 12월 아야쿠초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까지 호세 데 산마르틴과 다른 지도자들은 이미 1816년에 아르헨티나의 독립을 성공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칠레는 1818년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곳에서 스페인과의 전쟁은 1826년까지 계속됐죠. 북쪽에서는 11년간의 간헐적 전쟁 끝에 멕시코가 1821년 스페인 제국에서 벗어났습니다. 잠시 제1멕시코 제국으로 출발했다가 곧바로 1823년 제1멕시코 공화국이 뒤따랐죠. 19세기 초에 이런 혁명들은 스페인의 광대한 해외 제국을 사실상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불과 30년 사이에 3세기 동안 건설된 거대한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영토들은 여전히 스페인 통제하에 남아 있었고 19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스페인은 국가적 위대함의 마지막 흔적으로 이것들을 질투스럽게 지켰습니다. 쿠바, 푸에르토리코와 여러 작은 카리브해 섬들,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이 바로 그것들이었죠. 하지만 19세기 대부분 기간 동안 스페인이 국내 정치적 불안정으로 점점 더 혼란에 빠지면서 이런 마지막 남은 식민지들도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게릴라 전쟁과 반란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1895년에 시작된 쿠바 독립전쟁이 한때 강력했던 스페인 제국의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전쟁이 몇 년간 질질 끌다가 결국 1898년 미국이 개입하게 됐죠. 그 결과 발생한 스페인-미국 전쟁은 스페인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고 스페인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것이죠. 한때 광대하고 엄청나게 부유했던 스페인 제국은 제노바 선언의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되어 40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영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메리카 전역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국이 남긴 역사적 흔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